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가혹한 시절에도 조병환 선생님을 잊지 않고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1부 사회를 맡은 조병환 문학관의 상주작가 손현숙입니다. 오늘이 지금 우리는 왜 다시 조병화인가라는 큰 제목 아래서 세 번째 행사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왜 다시 조병화인가 세 번째 행사, 단독자의 시간 의식과 세계인식, 조병화 시 구조와 원리, 오영혁 교수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은 고 조병화 시인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탄생 100주년을 준비하는 행사로 더욱더 뜻깊다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우리는 왜 다시 조병화인가의 행사는 조병화 문학관이 주최를 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사단법인 한국문학관 협회가 후원하고요.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종로지부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국민의례를 생략하고요.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작고 문인들과 편은 조병환 선생님을 기리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주십시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조병환 문학관 조진영 관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날씨가 좀 침침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는 왜 다시 조병화인가 오영혁 교수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이 자리는 조병환 선생님의 옛 서재 자리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장소, 공간에서 우리가 지금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다시 조병환인가 세 번째 문화포럼 고려대학교 오영혁 교수님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인사부터 그냥 하겠습니다. 선생님들하고 같이 인사 한번 하실까요? 그냥 인사는 제가 반갑습니다. 오영혁입니다. 네, 오영혁 교수님을 소개드립니다. 현재 오영혁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1999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평론 부분 당선을 하셨고요. 저서로는 한국 모더니즘 시의 반복과 변주, 환상과 실제, 한국 근대시와 구조적 연구 등 다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한국 근대시와 구조적 연구는 제가 아주 오랫동안 잠자면서도 배우고 잤던 그런 저서이십니다. 수상은 다수가 있으신데 2013년 제24회 김달지 문학상 평론 부분을 수상하셨습니다. 2011년 제21회 편은문학상 평론 부분 본상 경력이 있으십니다. 지금 현재 현대시 주간을 하시고 계시고요. 제26대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은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가장 스타일리시한 교수이실 뿐만 아니라 평론을 예술의 반열에 올려놓으신 명문의 평론가이시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강의실에서 선생님을 만났던 늙은 제자이기도 합니다.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도 드리지 못했는데 그 이름을 오래도록 제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자이신 강은진 시인을 소개합니다. 현재 시인이시고요. 고려대학교 국문학 박사, 며칠 후면 박사를 받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강은진 시인이십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영혁 교수님과 함께 시연을 하겠습니다. 단독자의 시간 의식과 세계 인식, 조병환 시의 구조화 원리는 머리말과 단독자 의식, 시간 의식, 세계 인식, 내집말을 중심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유익하고 소중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영혁입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5분 정도입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이 발표문을 요약하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단독자의 시간의식과 세계인식입니다. 이 제목 속에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저의 조병아 시의 원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2장에 보시면 2페이지입니다. 2장에 보시면 제목이 단독자 의식입니다. 5쪽 3장을 보시면 시간 의식입니다. 그리고 9쪽 4장을 보시면 세계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장과 3장과 4장의 내용을 압축한 것이 각 장의 제목이고요. 또 그것을 다시 압축한 것이 이 발표문 전체의 제목입니다. 단독자의 시간의식과 세계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조병아 시의 구조와 원리를 이룬다라는 내용입니다. 1장 머리말에서 조병아 선생님은 1시집에서부터 총 52권의 시집을 출간하셨는데요. 그리고 6호 시집이 한 권이 있기 때문에 총 53권의 시집이 조병아 시전집으로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조병아 시전집 전체를 읽고 조병아 시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원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보았습니다. 1쪽 셋째 단락입니다. 조병아 시세계의 핵심적 의미 구조를 해명하기 위해 조병아 시의 쿵쿠툼에 주목하려 한다. 쿵쿠툼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롤랑 바르트가 사진의 이미지를 두 가지로 설명하면서 스투디움과 쿵쿠툼을 설명할 때 나온 얘기입니다. 사진의 이미지는 그 사진을 보는 관객들에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스투디움은 그 시대에 통용되는 어떤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진 속에 그런 시대적 모습이 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독자 혹은 관객 일반들에게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쿵쿠툼은 원래 어원이 불가사의하고 수수께끼 같은 아니면 날카롭고 뾰족한 물체에 찔린 상처 같은 것입니다. 사진을 보는 그 관객에게 뭔가 모르게, 뭔지는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통용되지 않은 좀 이상한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진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이 쿵쿠툼을 찍어야 되겠다 하고 찍은 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이 사진 속에 그러한 모습이, 장면이 포착된다는 것입니다. 쿵쿠툼이요. 그래서 그것은 그 사진 작가의 내면 세계나 혹은 시대 상황, 시대의 특징, 시대상의 특징 중에서 무의식적으로 포착된 어떤 특이한 부분, 비상식적인 부분, 뭔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 이런 것을 쿵쿠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병아 시 세계를 읽으면서 그것을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조병아 선생님의 시 속에서 이런 쿵쿠툼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뭔가 읽는 독자에게 칼로 찌르듯이 뭔가 또 좀 특이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글 전체에서 기본적으로 고찰의 방법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 나오는 단독자 의식이라든지 3장에 나오는 시간 의식, 4장에 나오는 세계 인식 모두 이 조병아 시 세계 속에 집 속에 등장하는 쿵쿠툼을 제가 포착해서 찾아낸 어떤 내용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독자 의식인데요. 조병아 시 세계에서 보통 고독, 외로움, 쓸쓸함을 독자들이 많이 발견합니다. 이것은 쉽게 조병아 시를 읽으면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 고독, 외로움, 쓸쓸함이라고 하는 소외의식만 가지고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뭔가 좀 더 통구통해하면 좀 특이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고독이나 외로움이나 쓸쓸함이라는 그런 감정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독특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남남칠이라는 작품에서 보면요. 스스로라는 이 시어가 1년만 해도 스스로의 운명이 아닌 운명을 숨겨두고 스스로의 밑도 끝도 없는 영혼을 향하여 스스로의 해를 가며 스스로의 죽음의 장소로 가까이 가는 것. 1년만 해도 8번이 나왔습니다. 스스로라는 단어예요. 그것은 혼자만의. 그죠?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제목도 남남인데요. 기쁨도 한때, 슬픔도 한때. 사람은 누구나 각자란 말도 스스로란 말도 사실은 동의어죠. 또 마지막 사연에도 스스로에 또 2번 나옵니다. 10번이나 나온다고 그러죠. 각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남남칠이라는 작품에 굉장히 많은 반복이 스스로와 각자에 나오는데 그것은 혼자라는 뜻입니다. 혼자. 두 번째 인용한 3페이지의 홀로라는 작품도 제목 자체가 혼자라는 뜻입니다. 홀로. 왜 조병화 선생님은 이렇게 고독한 혼자 혹은 스스로 각자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을까? 쉽게 우리는 외롭고 고독하고 소외됐다 이런 어떤 차원을 쉽게 발견하지만 저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스스로 혹은 홀로 오히려라고 하는 스스로 혹은 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한 고독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자 의식이다. 철학적으로 보면 단독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작품 속에 홀로라는 작품을 보시면 슬픈이라는 시어가 굉장히 많이 이 작품에는 등장합니다. 이행에도 슬픈 채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사행에도 슬픈 유령처럼 실행에도 슬픈 채 계속 슬픈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나오죠. 그 홀로 스스로 각자라는 이 단독자 의식 속에는 슬픈 감정이 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쪽 마지막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아이러니가 있는데 그것은 고독하고 슬프다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이 두 편의 시에서 나타난 정서는. 그런데 그것은 약하기 때문에 고독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강함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지만 위안도 있습니다. 절망도 있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역설이 이 비교적 조병화 선생님의 시는 좀 소박하고 단순한 표현을 하시지만 그 안에 내재된 어떤 복잡한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풍구통, 제가 이제 풍구통을 찾은 것이 스스로 홀로, 슬픈 이런 단어들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왜 강함과 위안과 희망을 같이 내포하고 있는가? 이것은 이제 니체가 말한 아모르 파티, 즉 운명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힘든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도 자기 것으로 능동적으로 끌어안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끌어안는 것. 그것은 오히려 니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강한 자의 속성이라는 거죠. 오히려 약자가 아니라 강한 자의 속성이죠. 그래서 그걸 위보맨시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사람을, 그런 강한 자를 우리가 번역할 때 초인이라고 번역해서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초인이라고 번역하면 능력이 아주 우수한 사람 이런 뜻으로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위보맨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검증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보맨시라고 불렀습니다. 조병화 선생님의 시 속에는 그런 위보맨시가 있다. 니체의 운명에 아모르 파티가 있다. 그렇게 보고 그 역설이 홀로 그리고 스스로 각자라는 단어 속에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역설이 가장 잘 나타난 구절이 제가 이제 지금 쿵크통을 계속 찾고 있는 겁니다. 4페이지에 나오는 오히려 비 내리는 밤이라는 작품에 유독 오히려라는 부사가 제목에서도 강조되고 있고 일행 오히려 비 내리는 밤이면 이렇게 되거든요. 오히려라는 부사를 우리가 언제 쓰나 하면 어떤 반대되는 의미를 구사할 때 사용합니다. 오히려 지금 처한 상황과 입장은 이러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그죠? 유익하다 혹은 도움이 된다. 그것이 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오히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시에서 바로 오히려가 쿵크통에 해당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단어지만 보통 독자들이 이것을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가겠지만 이걸 쿵크통으로 읽을 때 뭔가 독자에게 상처를 주는 찌르는 상식적이지 않은 뭔가 특이한 그런 느낌을 주는 쿵크통에 해당됩니다. 왜 오히려라고 표현하셨을까? 오히려 비 내리는 밤이면 귀를 기울여 내 발자국 소리를 기다려주고 비가 굳이게 쏟아져야 그대의 가까이 가는 길을 나는 찾아간다. 오히려 비가 내려야 그대에게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 되어야 오히려 그대에게 갈 수 있다. 당신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절망을 디디고 이 지구를 디디고 나는 찾아가려. 그대를 찾아가는데 그 그대는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조병화 선생님이 추구하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일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인데 그 그대는 오히려 고난이 있어야 오히려 비가 내려야 그대에게 내가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오히려가 바로 이러한 절망과 희망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강함과 약함, 슬픔과 위안이라는 이 대립적인 의미가 서로 충돌하는 그런 역설적 구조가 압축된 단어다. 쉬운 단어지만 이 쉬운 단어 하나에 그런 반독자의 슬픔, 약함 속의 강함을 그리고 슬픔 속의 희망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5쪽에 이 반독자 의식에 대한 요약입니다. 5쪽의 마지막 대목을 보시면요. 이처럼 2장의 요약입니다. 조병화 시에서 홀로라는 단어와 오히려라는 단어는 쿵크통인데 단독자로서의 견인주의적 운명에 이 운명에가 아까 말씀드린 니체의 아모르파티입니다. 그리고 견인주의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홀로라고 하는 이 스스로 홀로 각자라는 이 단어 속에 그냥 단순히 쉽게 생각하는 고독, 외로움 이 정도의 감정이 아니고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면서 그걸 참고 견디는 엄청난 강한 정신력이 그 단어 속에 다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단독자다. 이렇게 철학적인 개념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2장은 단독자 의식이다. 이런 개념으로 종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2장을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단독자 의식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단독자의 견인주의적 운명에 이렇게 이제 조금 더 풀어서 말할 수 있겠죠. 그걸 이제 제가 줄여서 단독자 의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그 문장에서 5쪽 2장이 끝나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내성적 자존이라는 표현을 또 제가 썼습니다. 이 단독자 의식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하는 단어인데요. 내성적이라는 것은 자기 내적으로 외부로 이걸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깊이 침잠하는 자기 내부로 자존감을 엄청난 단독자로서의 자존감을 가지는 것. 이게 내성적 자존인데요. 그 단독자 의식을 설명하면 이런 내성적 자존이 그 안에 있고 견인주의가 있고 운명이가 있다. 이렇게 좀 세 가지 정도로 그것을 보충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단독자 의식이 가지는 속도설로. 자, 이제 3장입니다. 시간의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두 번째 쿵크통입니다. 조병화 시세계의 숨은 비밀을 엿볼 수 있는 쿵크통. 아까 말씀드린 이 쿵크통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인이 이걸 의식하고 쓰지 않았을 테고, 아까 사진도 예를 들어 말씀드렸잖아요. 푸구툼이라는 게 자기가 작정하고 이렇게 찍어야 된다고 찍은 게 아닌데 그게 사진에 나타나니까 읽는 관객들이 거기서 상처를 받는다. 저도 이 조병화 시를 읽으면서 푸구툼을 여러 곳에서 발견했는데, 그래서 그 푸구툼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오히려 스튜디움은 상식적인 해석이 가능한데 이 푸구툼을 통해서 조병화 시인이 가진 숨은 의미, 조병화 씨가 가지고 있는 숨은 의미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숨은 비밀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제가 발견한 푸구툼은 읽지 않는 추억, 그 다음에 오지 않는 기다림입니다. 추억은 읽어서 추억이 되는 것인데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지금 현재 과거를 돌아보면 그것이 사실 물을 읽어서 나한테 추억이 되는데 이상한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목련화라는 작품이거든요. 읽지 않는 하는 것은 읽지 않는 이런 뜻이죠. 읽지 않는. 왜 추억이 읽지 않았다고 표현하실까? 두 번째는 오지 않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오늘 미래에 오는 무엇인가를, 사람이든 무엇이든 일이든 그 미래에 올 것을 기다리는 것이 기다림인데, 오지 않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호황된 것이고 너무 애처로운 것이고 힘 빠지는 일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조병화 선생님의 시에 잊지 않는 추억이라는 표현과 오지 않는 기다림이라는 이상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푸구툼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읽는 독자로서 혹은 평가로서 이 구절이 마음에 이렇게 찌름으로 와닿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둘 다, 하나는 추억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고 기다림은 미래를 기약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의식이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의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푸구툼을 통해서 조병화 씨의 시간의식을 지금 한번 고찰해 보았습니다. 그 시간의식에도 조금 전에 단독자 의식에서 살펴봤던 그런 이 역설이 역시 존재하는데, 역설이라는 것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한자리에 같이 만나고 있는 것이 역설이죠. 아까 단독자 의식에서는 약함과 강함, 슬픔과 위안, 절망과 희망, 이런 것이 서로 상충하면서 역설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바로 추억과 읽지 않음, 기다림과 오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이율배반적인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시간의식 속에도 어떤 역설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목련화라는 작품을 보시면요, 바로 그 이연에 그 표현이 나옵니다. 지나간 남풍이스러워 잊지 않는 추억같이 피었으나. 목련이 피었는데 목련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잊지 않는 추억같이 피었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구절입니다. 이상한 표현입니다. 마치 내가 간직한 그 추억처럼 목련이 피었다 하면 아름답고 행복한 표현인데, 잊지 않는 추억처럼 피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과거에 어떤 추억이 있길래 이게 잊지 않았다고 표현했을까? 과거를 현재에 기억할 때 거기에 뭔가 역설이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연을 보시면요, 황홀한 화관에 4월은 오잖는 기다림을 주어놓고, 이거 미래의 일을 기약하거나 기대하는 것인데, 오지 않는 기다림이라고 이미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표현은 이 시 한 편, 짧은 한 편 속에서 조병화 시의 시간의식이 아주 농축되는 작품이다, 이렇게 보았고요. 이것은 과거를 기억하고 추억할 때에도 잊지 않은, 미래를 기약할 때에도 오지 않는, 이런 어떤, 아까 이제 단독자 의식과 역시 연결해서 표현한다면 희망과 절망이 같이 충돌하는, 약함과 강함이 같이 충돌하는 그런 시간의식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서럽다는 것은, 여기 서러움이 표현되는데요, 이연입니다. 지나간 남풍이 서러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서럽다는 것도 단순한 감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복잡한 대립적인 의미가 충돌하면서 생기는 것이 서러운 것입니다. 추억인데 오지 않기 때문에 서럽고, 또 기다림인데
미안합니다. 추억인데 잊지 않기 때문에 스럽고 기다림인데 오지 않기 때문에 스러운 것입니다. 단순히 스러운 게 아니고 이렇게 복잡한 어떤 시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조병아 선생님이시다.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쉽게 표현하신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런 역설적 구조 그리고 이율배반성이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6페이지에 나오는 너와 나는이라는 작품 속에서도 이런 역설적 시간의식이 나타나는데요. 1년에 보면 이별하기에 슬픈 시절은 이미 늦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별하기에 슬픈 시절은 이미 늦었다. 2연을 보시면 모두가 어제와 같이 배열되는 시간 속에 나에게도 내일과 같은 그날이 있을 것만 같은. 자,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어떤 시간의식을 표현하고 있고 기도를 지금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모두가 어제와 같이 배열되는 시간 속에 나에게도 내일과 같은 그날이 있을 것만 같은 이별하기에 슬픈 시절에 돌아간 산들의 그늘에 서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작별을 해야 합니다. 너와 나는. 결국 너와 나는 작별을 해야 되고 이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이런 역설적 시간 속에서 이별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조금 더 내려와서 보면요. 7쪽입니다. 조병아 시 7쪽 밑에서 이제 설명 부분 셋째 쪽입니다. 조병아 시에서 이율배반적 대립함이 복합적으로 충돌하는 내면적 역설의 긴장은 시간의식을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이를 둘러싸고 있는 호도, 허무, 죽음 등 거의 대부분의 중요 테마들도 깊이 개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역설적 시간의식 속에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는 역설적 시간의식 속에 아까 2장에서 살펴봤던 단독자 의식도 결부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도덕이라든지 허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그런 죄송합니다. 조병아 선생님의 시의 주제들이 다 여기에 결부되어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8쪽에 병실은 태고처럼이라는 작품을 보시면요. 이연을 보시면 7쪽에 나옵니다. 7쪽 이연에 죽어가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의 눈에서 스스로 살아온 어제를 보며 자 이건 과거를 얘기합니다. 이제 병실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눈에서 자기가 스스로 여기도 스스로라는 이 단독자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서 그 다른 사람의 생애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생애를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단독자라서 우리는 남남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너와 나는 영원히 이별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다른 사람의 눈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눈에서 죽어가는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상당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스스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살아온 그들을 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의 눈에서 언젠가는 이렇게 죽어갈 미래를 자꾸 본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인데 한 사람은 과거의 자기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은 미래의 죽음을 봅니다. 이런 어떤 복잡한 약간 복합적인 시간 의식이 작용하고 있고요.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침묵 속에서 상대방의 눈에서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넘어가세요. 끝에서 둘째 줄입니다. 8쪽 끝에서 둘째 줄입니다. 결국 조병아 시인은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엇갈림의 결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적 주체가 과거를 바라볼 때 잊지 않는 추억이고 미래를 바라볼 때 오지 않는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의 눈에서 자신의 과거를 봅니다. 이런 어떤 시간의 교차와 엇갈림 같은 것이 그래서 남남일 수밖에 없고 너와 나는 영원히 이별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2장에서 살펴본 단독자 의식도 그래서 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 시간 의식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단독자 의식도 형성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조병아 시인은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엇갈림의 결과. 이 엇갈림이 제가 말하고 하는 이제 푸크툼의 숨은 비밀입니다.
너와 나는 만나서 인연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만나서 사랑하고 가족을 이루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남남이고 결국은 영원히 이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단독자이기 때문인데, 이 우주 속에서 단독자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시간, 영혼의 시간 속에서 이 찰나적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우리 현실 속에서는 항상 이 운명의 엇갈림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독과 슬픔과 이런 어떤 외로움 같은 것이 등장하는데, 조병아 씨의 표면에 그 원인은 바로 이 엇갈림의 결과랍니다. 이 엇갈림이라고 하는 것, 즉 시간적 엇갈림이라고 하는 것이 조병아 씨에서 하나의 구조와 원리로 작용함으로 해서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고독, 외로움, 쓸쓸함, 이별, 죽음 이런 정서도 나타나고 그런 주제도 나타나고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원리를 찾는 것입니다. 구조와 원리는 시간의 운명적인 엇갈림입니다. 여기에 저는 제가 찾은 풍부tum의 그 숨은 비밀은 여기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간의 교착, 교착이라고 보는 것은 서로 엇갈리면서 서로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만나지 못하고 교착됩니다. 이것이 이제 운명적 만남의 역설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음년의 인연 순간의 만남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많은 작품들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구조와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다 표면적으로 표출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인생 한동안이 수억 년 인연 순간의 만남이거든요. 수억 년의 인연으로 순간의 만남을 서로 섞어오면서 매사가 무사, 근심과 걱정, 불안의 움켜,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던 그 운명, 그 운명이 또한 수억 년의 인연이거든요. 순간의 만남, 순간의 이별, 인생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엇갈림의 시간이 한편으로 보면 찰나적이지만 우주적 이 영혼의 시간으로 보면 이 또한 만남의 운명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하면 슬프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행복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조명아 선생님이 이 고독, 쓸쓸한 외로움은 단순히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고독, 슬픔, 외로움이 아니고 이 우주적 단독자로서의 어떤 철학적 지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이다. 슬픔이고 외로움이고 고독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시 3장의 요약 부분을 보겠습니다. 9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시간의식에 대한 이러한 분석들은 조병아 시인이 단순히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선과 독립적으로 순차적 시간선과 평면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중적 시간성이 중첩되는 복합적 시간성 속에서 추억과 잊지 않음, 기다림과 오지 않음이라는 이율배반적 심리적 흐름이 충돌함으로써 역설적 긴장을 발생시킵니다. 결국 조병아 씨의 미완의 사랑 혹은 꿈과 흥무, 결국 쉽게 형성화되는 시간의식은 과거와 현재 혹은 미래와 현재 사이에서 기억과 망각, 기대와 회의라는 이율적 대립함이 충돌하는 역설의 긴장을 동반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계인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이 4장에서 이제 세 번째 풍부tum은 고향과 어머니라는 시어에서 찾았습니다. 조병아 선생님의 시 속에 고향도 많이 등장하고 어머니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서정시에서 흔히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고향 어머니 정도로만 쉽게 독자들이 이해하고 평범하게 이해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 고향과 어머니가 이 세계 인식에 아주 중요한 모티프로 작용한다. 그래서 제가 풍부tum을 찾았습니다. 보통 고향이나 어머니 같은 시에 등장하면 이건 풍부tum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익숙하고 그리고 상식적이니까요. 통상적으로 이해가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병아 선생님의 시 속의 고향과 어머니는 특별합니다. 이것은 상처를 주는 풍부tum에 가깝습니다. 자, 왜 그런가를 제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고향과 어머니가 거의 종교적 차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향과 어머니와 신사의 절대적 신, 어머니가 거의 절대적 종교적 차원으로 신의 차원으로 지금 형성화되는데, 그 사이에 또 역시 충돌, 역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단독자 의식에서도 역설을 발견했고, 시간 의식에서도 역설을 발견했고, 세계 인식에서도 역설을 발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고향의 하늘,
그쪽에 나오는 고향의 하늘인데요. 여기서는 고향에 대해서 좀 얘기합니다. 편안하고 자유롭고 아늑하고 너그럽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고향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의미들이 등장합니다. 아, 고향의 하늘은 아직도 이곳이 아니련가? 내 고향 하늘은 아직도 먼 곳에 있는가? 고향의 하늘은 내 고향의 하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저는 풍부점을 발견했는데, 고향이 저 멀리 있고 아직도 이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향은 우리가 물리적인 고향이 아니라는 것이지, 정신적인 고향이에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그 가고자 하는 어떤 세계, 이것이 고향인 것이지. 아마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모, 그러니까 친부, 친모, 친어머니만을 어머니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친어머니를 포함해서 정신의 고향, 영원히 가고자 하는 어떤 본향, 종교적인 것이죠. 종교적 어떤 원래 고향의 의미까지도 이 고향과 어머니라는 시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쪽에 나오는 지금 나는이라는 작품에 지금 나는 영혼에 끌려가는 수치스러운 육체 이어입니다. 3년으로 가면요. 육체의 무더기로 슬프게 부끄럽게 끌고 가는지 말이 없습니다. 지금 나는 가혹한 영혼에 이끌려가는 슬픈 육체의 이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도 가혹한 영혼에 이끌려가는 슬픈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왜 가혹한가 하면 머물러 있지 못하니까요. 어디로 향해서 계속 가는데 그래서 가혹한데 정처 없이 어디를 향해서 갑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고향과 어머니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았고 그 고향과 어머니는 단순한 상식적인 고향과 어머니가 아니라 종교적 차원의 어떤 절대적인 지점이다. 그래서 그 영혼은 자꾸 그기로 가려고 하는데 육체가 슬픈 이유는 그 가혹한 영혼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맥없이 목숨이 붙어 있는 이것이 슬픈 육체입니다. 11쪽에 나오는 원행신보살이라는 이 시에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어머님, 수시로 몰아닥치는 격한 이 어두운 깊은 인간의 심정을 단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천적인 운명의 예고인지 그리움인지 공허인지 육체 속에 가득히 숨어서 요동치는 영혼의 불안한 진동. 자, 여기도 영혼이 등장하죠. 아까 지금 나는에서도 가혹한 영혼에 이끌린다 그랬는데 이 시에서도 영혼의 불안한 진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 했던가.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의 갈등을 이 두 편의 시가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혼은 왜 갈등이 있습니까? 이 영혼이 가혹하게도 끊임없이 어디로 가려고 하니까요. 그것은 고향과 어머니인데요. 그 목표 지점은요. 그러니까 육체는 영혼의 감옥입니다. 지금은 그곳으로 돌아가시어 당신 뜻대로 원행신 보살이 되신 어머니. 그러니까 이 영혼이 가려고 하는 그곳은 어머니가 되신 곳인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단순한 이제 육신의 어머니의 차원을 포함해서 어떤 정신적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어머님이 원행신 보살이 되어서 거기서 계시니까요. 어머님이 참고 견디신 인간 세상도 이러하셨는지요. 이제 저도 그곳으로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육체와 영혼의 이 이율배반적 갈등 속에서 이 필연성과 우연성, 낭만주의와 현실주의의 역설 같은 것까지도 다 발견할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조병화 시세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필연성과 우연성. 그게 운명의 중요한 특성이죠. 사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우연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왜 우연적인 것, 우연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운명이니까. 하지만 그 크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필연이죠.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나에게 주어진 현실, 운명도 필연이니까 우연성과 필연성 사이에서 어떤 역설. 그리고 문해사주로 보면 조병화 선생님의 시세계는 또 낭만주의와 현실주의의 역설. 조병화 선생님의 시를 낭만주의로만 보면 안 됩니다. 거기는 엄청난 또 현실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 사이의 역설. 제가 아까 시간 의식에서 살펴봤던 그런 역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얽히고 섞여서 조병화 시색을 이루는 거겠죠. 이제 세 번째 풍부통으로 발견했던 고향과 어머니를 종교의 차원까지 승화시키는 작품들을 이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나오는 겨울나무라는 작품인데요. 겨울나무는 종교처럼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매서운 바람 속에서, 맹랭한 대기 속에서, 채찬 눈보라 속에서 오로지 고든 인형. 겨울나무는 스스로의 종교처럼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겨울나무는 스스로의 종교처럼 스스로의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이 겨울나무라는 시에도 스스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겨울나무는 시적화자, 즉 시인 자신의 분신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 겨울나무가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목표하는 지점이 하늘입니다. 이것이 아마 고향과 어머니가 되신 어떤 추구하는 어떤 궁극적 세계인 것 같습니다. 그 하늘을 향해서 겨울나무가 솟아오르는데 뭐처럼 이라고 표현합니까? 종교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좀 더 선명하게 노출된 종교성, 조병화 씨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성, 고향과 어머니를 종교의 차원까지 승화시키는 그런 특징을 살펴볼 수 있고, 단독적 의식도 여기 잘 나타나죠. 겨울나무는 스스로, 그리고 묵묵히, 이게 다 단독적 의식입니다. 오로지 고든 인형을 향해서 솟아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단독적 의식에는 내성적 자존이라는 게 있다. 내성적, 자기 내부로, 그리고 견인주의적 어떤 인고, 견인주의적 인고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이 작품에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단독적 의식에서 아까 제가 보충 설명했던 그런 인고와 견인주의, 그리고 내성적 자존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작품인데요. 종교문답. 보면요. 여기에 바로 종교와 어머니가 결합돼서 나타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텅 빈 우주를 하나의 사원으로 삼아 스스로의 고든 신념, 여기도 고든 신념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겨울나무에도 고든 이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고든 신념, 사제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원과 사제, 다 종교적 차원이죠. 스스로, 여기도 스스로가 등장합니다. 스스로의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요. 길잡이로, 어머님이 가시던 그 길을 따르고 있는 거죠. 여기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이 마치 종교의 사원의 사제처럼 그 길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 조병화 선생님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거 제목도 종교문답입니다. 지상에 수없이 만들어진 사찰이나 예배당이나 교회나 성당이나 그 사이 길은 이랬습니까? 아마 조병화 선생님이 고향과 어머니를 거쳐서 가고자 하는 그 종교의 세계는 우리 현실 세계에서 불교라든지 가톨릭이라든지 기독교라든지 뭐 이런 어떤 특정 종교만을 한정하지 않고 이 모든 종교들을 다 포괄하는 차원의 종교성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종교만을 지금 종교로 채택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14쪽의 내전말인데 지금까지 드린 말씀으로 이 내전말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화 선생님의 단독자 의식인 순수 고독과 순수 허물을 풍부툼으로 구조화하여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시를 연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뭔가 하나의 매듭이 풀어진 듯한 느낌입니다. 그럼 이어서 강훈진 시인의 토론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여러 가지 상황상 함께 앉지를 못하고요. 각자 앉아서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론을 맡은 강은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 단독자의 시간의식과 세계의식이라는 글을 받고서 저는 또 아직 배우고 있는 제자의 입장에서 항상 오유업 선생님이 하시는 시 구절에서
어떤 기하학적인 원리와 구조를 발견하고 그것을 읽어내는 시적 시각이 항상 탐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배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토론문에 대해서 어떤 말을 덧붙인다는 것이 좀 가당한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제가 이것을 읽고 얻었던 추가적인 영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그것을 덧붙이는 것으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15쪽에 있는 토론문을 읽는 것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조병화 씨의 구조와 원리로 작동하는 내적 운동성을 발견하고 고독이라는 이름의 정서로 한정되어 왔던 조병화 선생님의 시세계에서 견인주의적 태도와 강한 의지를 발견하여 단독자 의식으로 개념화하였습니다. 또한 입체적으로 혼용되어 나타나는 시간-의식 간의 충돌과 대립적인 두 인식 항목의 쌍들이 상호 조화 또는 상총을 통해 발생시키는 역설의 긴장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는 조병화 선생님의 시를 정적이고 평면적으로 보아왔던 기존의 틀을 깨고 입체성과 역동성을 부여한 새로운 독법을 제시함으로써 조병화 시 연구의 지평을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표면적으로는 고요해 보이는 시적 정서의 표현에서 강렬하게 작동하는 운동성을 포착했다는 점이 저와 같은 제자나 후속 연구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논문으로부터 많은 배움을 얻었기에 부족한 토론문이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짧은 생각 몇 가지를 질문의 형식으로 덧붙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생님께서는 3장에서 이율배반적 대립함들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내면적 역설의 긴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흥미롭고 타당한 분석이어서 이것이 조병화 씨의 핵심적인 구조와 원리라는 데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하여 이 역설적 긴장 관계들을 관통하는 시간의식이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용된 시들을 읽다 보면 연속성에 대한 사유가 드러나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시간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슬픔, 기다림, 기억과 같은 정서적 요소들이 완료되거나 회고되지 않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들을 교착시키면서 상존합니다. 시 호울로의 경우 끝없이 연속하는 사람들은 부질없이 밤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슬픈 채 돌아간 사람들은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슬픔이 끝나지 않았음을 이 시 구절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슬픔과 기다림은 죽음으로도 끝낼 수 없는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목련화에도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 부분인데요. 잊지 않는 추억과 오지 않는 기다림이 바로 그것입니다. 추억과 기다림은 각각 과거에 완료되어야 했거나 미래에 도래해야 할 대상들이지만 잊지 않으며 오지 않습니다. 이때 잊지 않은 또는 오지 않은이라는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형인 것이 이 시의 인식적 근간을 드러내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슬픔과 마찬가지로 추억과 기다림 역시 과거에도 현재에도 심지어 미래에도 완료될 수 없는 것임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병화 선생님의 시에서 슬픔의 모든 변형태들은 현재성을 지니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때의 현재성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고정된 시제들을 부화시키는 차원에서 성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완료 불가능한 상태로 연속되는 슬픔과 기다림들이 절망과 좌절로만 비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슬픔은 화자에게 환멸의 흥분을 줍니다. 이것이 조병화 선생님의 시를 빛나게 만드는 시의 정수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선생님께서 표현하셨던 것처럼 슬픔과 운명과 죽음을 말하면서도 알 수 없는 의지와 결기가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슬픔이 주는 환멸의 흥분을 견딤의 에너지로 삼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명명하신 단독자 의식이 이러한 결기와 의지를 해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단독자 의식을 형성하게 하는 에너지가 바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슬픔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글의 연장선상에서 덧붙여본 의견이어서 또 제 이런 토론이 중앙원이 될까 좀 염려스럽긴 한데요. 여기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
또 이 논문에 미처 담지 못한 어떤 발견의 지점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 배움이 짧아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선생님께서 4장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 영혼과 육체의 일원성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지금 나눈에 보면 육체는 영혼에 끌려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때 육체는 처참, 슬픔,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등등으로 영혼은 말없음, 가혹함 등으로 인식됩니다. 이처럼 육체가 영혼에 끌려간다는 점에서 일원성의 사유로 보셨습니다. 또한 시 원해편 묘사를 보면 육체 속에 가득히 숨어서 요동치는 영혼 이런 것들을 보면 같은 맥락에서 영혼과 육체의 일원성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었다라고 보셨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나눔과 달리 영혼이 육체 속에 숨어있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조병화 선생님 시에서 영혼과 육체는 경우에 따라서 상호 속박 또는 구석이라는 형태로 상호 교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육체와 영혼의 상호 침투로 보신 선생님의 의견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의 좀 질문은 이러한 상호 교섭과 침투의 양상이 일원성이라는 틀에 가두는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의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영육 이원설을 얘기할 때는 플라톤적 사유나 혹은 영지적 사유처럼 영혼과 육체가 서로 하나는 불멸하고 하나는 한정적인 이런 것들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병화 선생님 시에서는 이러한 영육 인식이 이원론에 갇히지 않는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원성의 사유로 곧바로 대치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제 질문의 초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에서 드러난 육체와 영혼의 상호 관계는 서로 속박하는 관계이지만 일치나 화합이 아니라 갈등과 요동에 더 가깝다고 읽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엮여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단독자의 속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엮임은 서로의 독자성을 제한하는 감옥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원성이라는 개념으로는 이러한 갈등의 요소를 다 담아내기 어렵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어서요. 이러한 저의 생각에 대해서 선생님의 깨우침을 청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강은진 시인의 토론을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을 아주 깊이 이해하고 또 좋은 코멘트와 또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강은진 시인은 제가 잠깐 소개하면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문과에서 박사 과정까지 끝내고 지금 이번 학기에 박사 논문을 지금 심사받고 있습니다. 곧 아마 박사 학위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최근에 시집도 첫 번째 시집을 냈습니다. 저도 오늘 받았는데요. 파란 시선에서 나온 달콤 중독이라는 강은진 시집입니다. 달콤 중독, 상당히 제목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잠깐 소개 말씀 올렸고요. 강은진 시인의 이 토론 속에서 첫 번째는 시간의식과 관련해서 역설적 긴장 관계 속에서 이 시간의식이 완료되거나 회고되지 않고 연속되는, 즉 연속성을 가진다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슬픔도 기다림도 죽음으로도 끝낼 수 없는 연속성이 있다. 그리고 읽지 않는, 오지 않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현재형으로 표현된 것으로 봐서 슬픔도 과거와 미래의 것들도 현재성을 지닌다 라는 것이고요. 또 아주 흥미로운 코멘트를 했는데요. 슬픔이 환멸의 행동을 준다는 점에서 단독자의식이 현재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또 이 단독자의식은 슬픔으로부터 온다. 이런
제가 발표한 것의 연장선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코멘트를 해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것은 4장에서 제가 주로 이 세계 인식에 있어서 육체와 영혼의 이원성이라고 봐야 될지 이론성으로 봐야 될지 지금 강은진 시인은 이원성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론성으로 영역 일체로 직결된다고 하기도 어렵다. 일치나 화합보다 갈등과 요동에 더 가깝다.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동의하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대목인데요. 지금 나는이라는 대목에도 지금 나는 영혼에 이끌려가는 수치스러운 육체의 영이다. 그 다음에 원행심 보살에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이 갈등하고 서로 지금 대립하면서 긴장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것이 일치나 화합이냐 아니면 이원성을 가지느냐 이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이 갈등 상태가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왜 종교적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과정, 즉 고향과 어머니 혹은 그 고향과 어머니를 매개로 해서 궁극적인 세계로 추구하는 세계로, 즉 종교적 지향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육체와 영혼이 지금 엄청난 괴리감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오히려 이원성에 더 가깝지만 이것이 지금 지향하는 과정과 그 목표점을 가는 과정에서 이 종교적 차원의 과정에서 바로 시간 의식과 더불어 이것은 하나로 결합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원성에 더 가까운데 이 종교적 성화의 혹은 지향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이 육체와 영혼을 하나로 결합해 나가는 이론성의 세계로 결합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 종교적 지향의 세계가 어떤 우리 현실 세계의 어떤 특정한 종교의 하나가 아니고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듯한 그런 어떤 정신적 세계를 추구하면서 그 육체성까지도 그 정신성과 하나로 통합해서 일어나려는 그 세계, 그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적 관점이냐 미래를 향한 과정과 궁극적 관점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명명, 이름 붙이는 것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이론론이라고 한 것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저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의 응답 한번 해볼까요? Q&A 시간 동안 질문 없으세요? 네. 읽고 심화하려고 그리고 발표를 증거를 어떻게 다 하실 것인가 걱정을 했는데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첫째, 단독자는 그 니체가 얘기한 초월자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 오지 않는, 읽지 않는 이것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읽기를 기다리는, 읽기를 원하는, 또 오기를 원하는 작자의 강렬한 영혼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또 영혼과 육체의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성과 본능, 육체와 영혼이 항상 이원적으로 갈등한다는 일반론하고 같이 생각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오 교수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단독자 의식이라는 개념은 오히려 라이프 니츠의 모나드론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나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존재가 우주 전체의 모습을 다 압축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나뭇잎 하나에도 우주가 담겨 있다라고 표현할 때 보통 우리가 모나드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프 니츠의 개념인데요. 지금 이제 오히려 초월 의식, 아까 말씀하신 니츠의 초월 의식, 초인 의식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명의 아모르파티,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검증하는, 그건 사실 쉽지 않은데요. 그건 우연성을 검증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필연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수긍하고 인정을 하지만, 그게 우연적으로 나한테 불행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 우연적으로 온 불행이더라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긍정하고 그것을 오히려 삶의 희망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니츠의 운명의 아모르파티인데, 지금 단독자 의식이라는, 단독자라는 개념은 모나드와 조금 더 가까운 것이고, 그 단독자 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런 운명의적인 차원은 니츠의 위법의식, 초인의식하고 또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읽지 않는 기다림, 읽지 않는 추억하는 것은 읽기를 기다리는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오지 않는 기다림, 이것은 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오기를 기다리는, 오히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지금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물론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이제 하나의 의미로 그냥 이제 통일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서로 상충하는 어떤 역설적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읽지 않는 기다림 했을 때 읽지 않는다는 것이, 읽지 않는 추억, 추억이 읽어야 추억인데 읽지 않는 것이니까 그게 뭔가가 균열과 결핍과 공백이 있어서 영원히 그 읽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오지 않는 기다림도 그 기다림이란 게 와야 되는데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운명적인 어떤 그것은 수동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약자의 그 표현이 아니고 오히려 강한 자의 표현, 아까 말씀드린 그 니체적인 초인의식인데요. 강한 자의 표현에서 운명을 아주 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표현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세 번째, 영혼과 육체, 이성과 본능의 이원성 같은 것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일반론, 우리 선생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일반론에 가까운데, 우리는 항상 이성과 감성, 그리고 영혼과 육체의 이원성 속에서 살아가니까, 조병환 선생님의 시 속에도 그런 일반론적인 이원성이 곳곳에 표현이 등장하는데,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는 이런 표현도 사실은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이원성인데요. 제가 그래서 그 이원성 속에서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현실은, 현재의 모습은 육체와 영혼이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괴리를 일으키지만, 이 어머니와 고향을 향해 가는 이 궁극적인 이 추구의 과정 속에서 이걸 하나로 그 하나로 결합한다는 것은 이 영원한 시간과 찰리적 시간 사이를 완전히 통합하는 웅장한 그 스케일 속에서만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현실 속에서 육체와 영혼의 이원성을 극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종교적 차원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조병환 선생님이 지향했던 그것은 이 현재적 관점에서의 육체와 영혼의 이원성을 극복하는 그 과정으로 어머니도 추구하고 고향도 추구하고 종교성을 추구했다. 저는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변으로 된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것을 일단 유익하고 소중하고 질문 아니고 그냥 질문이 아니고 감상으로 느낀 점은 내년이 조병화 선생님 탄생 100주년이시잖아요. 그런 데 비해서 그 선생님의 시의 세계는 정말 영원하다는 그런 느낌을 매번 받거든요. 근데 오늘 그걸 더 확신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선생님의 아호가 편문이신데, 저는 아마 프랑스 화가가 그린 푸른 하늘 흰 구름이라는 불행의 그림을 오늘 이렇게 다시 떠올리면서 그 구름의 생성이 늘 변화무쌍하잖아요. 그 기후나 어떤 자연 그거에 의해서. 하지만 그 생성하는 것이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이데아라 그러면 좀 너무 거창할까요? 그런 시의 세계로 확장되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유익하고 소중하고 진실한 시간 그리고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오영훈 교수님과 그리고 강은진 예비 박사님에게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조병화 문학관에서는 김용정 대표님과 주진영 관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1년 동안 8회의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 8회 행사라는 것은 이런 팬데믹 현상 속에서 과연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것이 이 강다리는 외침 같은 것이 저는 조병화 선생님의 시론이고 시의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용한 파문이 내년 100주년 행사에서는 결실을 맺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에게 김용정 대표님과 조진영 관장님께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8회라는 것은 거의 다 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대표님. 자, 이것으로서 1부 사회는 마치고요. 1부 행사는 마치고 조금 있다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쉬어갈까요? 고맙습니다.